불탄 산사의 잔해를 뒤로 한 채 변방의 작은 표국에서 마구간 일을 전전하는 견습 소년이 있습니다. 재능도 없고 그릇도 작다며 매일같이 잘려나가던 이름. 그러나 그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아직 붉은 밤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새벽비가 막 그친 마당에는 흙물과 말똥 냄새가 얕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현호는 젖은 바닥을 밀어내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과 진흙이 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자루 끝이 다른 빗자루는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만 더해 줄 뿐이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표국은 언제나 눅눅했습니다. 낡은 간판이 비스듬히 걸린 마당 안쪽으로 마구간과 창고와 객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강기를 지키는 표국이라 불렀지만 연호에게 이곳은 마려물과 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자벽의 집에 가까웠습니다. 연호가 손에 쥐고 사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말똥을 긁어내는 쇠스랑과 새끼줄을 감아 올리는 손, 어깨 위에 얹혔다 내려오는 여물자루의 무게였습니다. 칼자루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손마디는 삽과 자루에 맞게 굳어 있었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목탁을 들고 걷던 아이의 몸은 어느새 마구간과 창고를 오가는 자벽의 몸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비가 그친 돌바닥 위에서는 표사들이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칼집에서 뽑힌 쇳빛이 흐릿한 아침빛을 짧게 받아냈습니다. 숫돌 위를 지나가는 칼날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연호 귀에 익숙했지만 언제나 멀리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쪽을 힐끔 돌아보았다가 곧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자신 손에 붙어 있는 것은 여물자루와 쇠스랑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표국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객장에서는 표두와 표사들이 지도를 펼쳐 두고 길을 짚었고 나무 상자를 열어 표물을 확인했습니다. 짐을 나르던 연호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흘러나오는 말을 조금씩 주워들었습니다. 변방 산길에 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 이번 길을 잡지 못하면 표국 살림이 더 기울 것이라는 한숨, 위험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는 체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연호는 마구간 기둥의 등을 기대고 묻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언젠가는 저 칼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산사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언젠가 검을 쥘 자격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손에 익은 것은 여물자루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새끼줄 자국만 남았고 검을 쥐는 상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좁은 방바닥에 몸을 이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마다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장면이 다시 열렸습니다. 산사 지붕 위로 붉은 불길이 치솟고 기와와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 섞인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사이로 검은 옷 사내의 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불꽃 사이를 가르며 휘둘러지던 검의 궤적은 언제 떠올려도 또렷했습니다. 스승과 도반들의 얼굴은 흐려지는데 그 등줄기와 검의 궤적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왔는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아이는 붉은 불길 속에서 땅에 주저앉아 있었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미 낯선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검은 옷 사내의 등에 칼끝을 겨누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를 버티게 했지만 지금의 몸으로는 손을 뻗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행이 떠나는 날 새벽, 마당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말들이 코를 깊게 풀었고 표사들은 안장을 조이고 짐줄을 다시 당겼습니다. 짧은 구령이 오가고 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연호는 물을 나르고 말 갈기를 빗으며 그들 곁을 돌았습니다. 대열이 짜이는 순간 그의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표두의 시선이 잠시 그를 스쳤습니다. 말과 짐을 맡길 수는 있어도 칼은 쥐어줄 수 없다는 판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출발 대열이 간판 아래를 지나 길로 나설 때 연호는 마구간 기둥 뒤에 서서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흙탕이 발굽에 차오르고 표기의 끝이 일직선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짧은 새끼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끊어진 부분을 한 번 더 묶으며 자신이 저 대열에 서게 될 날이 과연 올지 생각했습니다. 붉은 산사의 생존자는 이 마당에서 말똥을 치우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열이 떠난 지 이틀 뒤 표국 앞길로 찢어진 표기 하나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말의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안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2명의 표사는 피와 진흙에 뒤섞인 몰골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끊어진 말들을 흘리다가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산길과 기습과 검이라는 단어를 겨우 주워 담았습니다. 표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산길 어딘가에 시신과 흩어진 짐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남은 인원을 긁어모아 내일 새벽 수색과 회수를 겸한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이 객장 안에서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자벽을 돌리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씩 거론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말 다루는 손이 필요하고 짐을 올릴 어깨가 필요하다는 말이 덧붙었지만 칼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구간으로 돌아와 말발굽을 다듬다가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돌바닥에 부딪힌 쇳덩이가 짧게 울렸습니다. 내일 산길에 나가면 산사에서처럼 피와 흙이 섞인 자리 어딘가에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 사내에게 되갚지도 못한 채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따라왔습니다. 죽기 싫다는 마음과 복수를 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없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도 버릴 수 없는데 둘 다 지키기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표국의 등불은 하나씩 꺼졌습니다. 객방에서는 뒤척이는 소리가 간간이 새어나왔고 부엌 쪽에서는 마지막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구간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연호는 말들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등잔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붉은 산사의 밤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등잔불이 점점 작아질 즈음 마구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소리와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호는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이곳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을 터였습니다. 표사들은 각자의 방에 있고 자벽도 뿔뿔이 흩어져 잠들었을 시각이었습니다. 문간에는 허름한 행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와 흙으로 얼룩진 장삼, 내려앉은 모자챙, 어깨에 걸린 작은 보따리, 멀리서 본다면 길을 잃은 장돌뱅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등잔불이 그의 몸을 비추자 연호의 시선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목과 어깨를 잇는 피부의 경계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다른 살조각을 이어붙인 것처럼 빛깔과 결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손목과 가슴 부근에도 비슷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마다 아주 가는 선이 은근히 빛났습니다. 금속인지 흉터인지 분간하기 힘든 빛이었습니다. 일부 피부는 지나치게 매끈했고 혈색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형의 팔을 닮은 표면이었습니다. 행상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장삼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삐걱거림이 났습니다. 살과 뼈에서 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찰음이었지만 귀에서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갈렸습니다. 말들은 낯선 냄새를 느낀 듯 고개를 살짝 돌렸으나 놀라서 발굽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낯선 사내는 마구간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와 멈추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감정을 숨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출신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호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내가 던지는 몇 마디와 시선만으로도 산사에서 살아남은 아이와 이 표국의 자벽군과 내일 산길에 끌려 나갈 몸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사가 불타던 밤 이후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사실, 이 표국에서도 칼이 아닌 여물자루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마국간 안 공기와 함께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어느 순간 연호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보다 붉은 산사의 밤으로 돌아가 검은 오 사내를 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더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입술 끝에서 모양을 갖추었을 때 낯선 사내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연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원래 다른 이에게 흘러갈 예정이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급이든 영약이든 인연이든 혹은 죽음이 한 번 비켜가는 행운이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틀어 기연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내일 연호가 오르게 될 산길 어딘가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암시가 뒤따랐습니다. 그 선물은 처음부터 연호를 향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그릇에 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방향과 시점을 조금 비틀면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낯선 사내는 자신이 그 방향과 시점을 아는 자라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산사에서 한 번 죽었어야 할 몸이 내일 또다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른 말도 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기여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선물도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의 그릇이 아닌 자가 기연을 빌렸으면 그만큼 뒤틀린 대가가 따라붙는다는 설명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지만 그 조용함 때문에 오히려 마국간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등잔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연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물 자루와 새끼줄에 익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일 산길에서 무엇을 쥘 수 있을지, 무엇을 내놓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인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끌려나가 아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산길 어딘가에 쓰러지는 길. 다른 하나는 이 낯선 상인이 말하는 기연이라는 이름의 길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이에게 향해 있던 선물을 빌려 쓰는 길. 대신 값을 치르는 길. 어느 쪽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내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상인이라는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연이라는 말과 공짜 선물은 없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의 몸에 이어붙은 살빛과 얇게 빛나는 선.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삐걱거림이 그 정체를 대신했습니다. 그 밤, 연호는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등불이 꺼져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에서 비켜나왔던 아이는 이제 또 한 번 비켜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 산길에서 모든 것을 끝낼지 선택해야 할 자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마당 돌바닥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표국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강연호는 마국간에 늘어선 말들의 안장끈을 조이며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한밤중 마국간에 들어왔던 허름한 행상, 꿰매 붙인 살빛과 삐걱거리던 숨, 그리고 기연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이후 그는 아무 대답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라고 밀어내기에는 오늘 산길이 너무 분명했고 기연을 붙잡겠다고 나서기에는 그 사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또렷했습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 어떤 기연도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객장에서는 남은 표사들이 말없이 장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표두가 사라진 뒤 이 표국이 내보낼 수 있는 힘은 한 줌뿐이었습니다. 밤새 사람들이 주고받은 낮은 목소리가 연호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자벽이라도 끌어내야 한다. 말을 다루는 손이면 어디에 세워 두어도 쓸 수 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중년 표사가 연호를 향해 고개를 한번 까딱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 그의 자리를 정해주는 신호였습니다. 연호는 말 배 옆구리를 쓰다듬으며 안장에 올랐습니다. 말의 체온이 무릎과 허벅지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자리는
집 말들이 서 있는 줄의 맨 뒤쪽이었습니다. 앞줄에는 방패를 든 표사들이, 그 뒤로 표물을 싣는 말들이, 마지막 자락에 연호와 같은 자벽 출신 서너 명이 따라붙었습니다. 허리에 찬 것은 표국 창고에서 굴러다니던 낡은 짧은 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대열이 간판 아래를 빠져나갈 때 연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말발굽이 젖은 흙탕물을 튀기며 길로 나섰습니다. 간판에 걸린 표기의 붉은 선이 아침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비를 머금은 산길은 안개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은 절벽과 숲 사이를 비틀며 이어졌습니다. 말발굽이 젖은 돌불이 위를 지날 때마다 연호는 엉덩이를 들어 균형을 잡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길가에는 부서진 수레바퀴와 찢어진 천조각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줄기에는 새로 생긴 칼자국이, 바위에는 검이 스쳐간 흠집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 길을 지나간 표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연호는 그 자국들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에서 혼자 살아남았던 아이가 지금은 이 산길에서 다른 이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비켜간 죽음이 이번에는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나절쯤 올라갔을 때 대열은 산 중턱 작은 공터에서 멈춰섰습니다. 계곡물이 바위 사이에서 흘러나와 발목 높이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물을 마시고 밧줄과 횃불을 확인하며 숨을 돌렸습니다. 연호는 물가로 내려가 말들의 목을 식혀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멎은 것처럼 숲이 고요해졌습니다. 물소리마저 얇게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연호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무십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숲 안쪽 어딘가에서 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살 한 발이 공터 가장자리 바위 위를 스치며 나무줄기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한 발이 신호였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동시에 그림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위와 아래, 길 위와 비탈 아래에서 검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부리에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표사들은 몸을 돌려 방패와 칼을 들었습니다. 짧은 구호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의 발이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연호는 몸을 돌려 말고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말의 엉덩이가 밀려들어와 그가 탄 말이 비탈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발밑 돌이 대구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말발굽이 미끄러지며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연호는 안장 앞머리를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깊은 숲이 시야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한밤중 마구간의 공기가 다시 열렸습니다. 등잔불 아래 서 있던 행상의 얼굴. 이미 한 번 죽었어야 할 몸이라는 말. 오늘 산길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말. 다만 방향을 조금 비틀면 한 번 더 비켜갈 수 있다는 암시. 바위와 하늘이 뒤섞이며 내려가는 짧은 순간 동안 연호는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대답을 내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과 붉은 산사의 밤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귓가 어딘가에서 낮은 숨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조건을 꺼내 놓을 준비를 마친 상인의 숨 같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니 조금 더 나눠 쓰는 것쯤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그날 밤 말투의 잔향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연호는 말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떨어지는 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허공을 향해 뻗었던 손에 돌처럼 단단한 감촉이 걸려들었습니다. 바위 틈에 반쯤 묻힌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낙엽과 흙에 덮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허우적대던 손에는 마치 준비해둔 손잡이처럼 닿는 위치였습니다. 연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과 어깨에 힘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버티지 못했을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근육이 망설임 없이 바위를 붙들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 평평한 바위 위로 몸을 굴려 올렸을 때 위쪽에서는 아직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신음과 쇳소리, 말이 발굽을 치켜드는 울음이 뒤섞여 내려왔습니다. 연호는 손에 든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것처럼 금이 가 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뚜껑이 틈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에 쥐자 미묘한 열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맥박과 맞추어 안에 무언가가 함께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연일까? 원래 이 상기를 지나갈 다른 누군가의 몫이었을 선물. 그 사람 손에 들어갔더라면 오늘의 싸움은 다른 모양이 되었을 것 같은 물건. 머뭇거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바위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내려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적일 수도, 피 흘리는 동료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호는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쓴내와 함께 금속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번에 목으로 밀어넣자 뜨거운 것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가 식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엇인가 터지는 느낌이 일었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손과 발끝까지 피가 몰려드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이 잠깐 날카롭게 또렷해졌습니다. 바위를 짚고 일어서는 동작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발이 먼저 균형을 잡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낮게 숙여졌습니다. 돌부리 하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날아든 칼끝이 그의 어깨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연호는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이 비끄러지듯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뒤로 빠졌습니다. 칼끝은 그의 옷끝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허리에 짧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팔에는 분명 무게가 실렸지만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손목과 칼끝의 힘이 손을 통해 전해졌고 그 흐름을 따라 몸이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상대의 팔이 허공으로 벗어나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연호는 한 발 내딛는 것만으로 상대의 옆구리 빈틈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칼끝이 옆구리 옷자락을 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움직임을 배웠는지 연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습하던 무리들은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자 숲속으로 몸을 뺐습니다. 몇몇 표사는 피를 흘렸고 둘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 전체가 쓸려나가는 일은 막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자 사람들의 시선이 갈 곳을 잃고 떠돌다가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선 연호에게 가닿았습니다. 깨진 상자와 부서진 돌무더기, 그 사이에 쓰러져 있는 검은 옷의 시체 하나, 그리고 짧은 칼을 쥔 채 어깨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년. 연호는 손에 남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병 안에 있던 것은 이미 사라졌고 몸 안을 채웠던 뜨거운 힘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허기가 올라왔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비워낸 뒤 같은 공허함이 팔과 다리, 가슴 깊은 곳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아직 힘을 기억하고 있는데 몸 안 어딘가에서는 이미 값을 요구하는 손길이 닿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발밑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빛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림자, 손가락이 순간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호가 눈을 내려뜨린 순간 그곳에는 평범한 자신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귓가 어딘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기뻐하는 숨도 놀라는 숨도 아니었습니다. 장부의 짧은 줄을 그어 넣는 이의 숨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연호는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손가락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팔다리도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 뒤편 어딘가가 얇은 얼음 조각이 박힌 것처럼 시큰거렸습니다. 빛을 볼 때마다 오른쪽 시야 한 구석에서 희미한 금빛 선 같은 것이 잠깐씩 스쳐갔습니다. 표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오늘 산길에서 버텨낸 이야기와 기습을 막아낸 표사들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 틈새에서 누군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아이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서 껌을 휘둘렀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연호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한 것은 분명했지만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왔을 때 마구간에는 전날보다 더 깊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연호는 누운 자리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른쪽 눈 뒤편의 시큰거림이 하루 종일 가라앉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두운 속에서도 가느다란 금빛 선이 한 번 스쳐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작은 표식을 새겨 넣은 것처럼 붉은 산사의 밤에서 비켜나왔던 아이는 오늘 또 한 번 죽을 자리를 비켜나왔습니다. 그 사이를 이어준 것이 무엇인지 연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속 작은 병, 원래 다른 누군가에게 갔어야 할 기연, 그리고 공짜 기연은 없다는 말. 그날 밤 연호의 첫 계약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산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표국 마당에는 물을 뿌린 듯 축축한 먼지 냄새가 떠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마구간 바닥에 떨어진 짚을 쓸어 모으며 오른쪽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둔하게 저렸습니다. 빛이 스며들어오는 방향이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왼쪽 눈으로 볼 때는 익숙한 마당이었지만 오른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사물의 자리와 거리가 뒤섞여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의 옆구리에 손을 얹고 빗자루를 옮기려던 순간 손이 공중을 허공에 긋고 지나갔습니다. 분명 바로 옆에 있던 말 옆구리가 오른쪽 눈에서는 한 걸음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은 왼쪽 눈의 기억을 따라 움직이는데 오른쪽 눈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산길에서 쏟아져 들어온 뜨거운 힘은 이미 사라진 듯했습니다.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묵직한 피로와 오른쪽 눈 뒤편의 은근한 시큰거림뿐이었습니다. 몸은 익숙한 무게로 돌아온 것 같은데 시야만이 낯설었습니다. 표사들은 마당 한가운데 모여 말을 돌보며 어제 일을 짧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기습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언덕 위에서 화살이 몇 발이나 쏟아졌는지, 누가 먼저 칼을 빼들고 막아섰는지, 누가 쓰러졌고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 연호의 이름도 잠깐 입에 올랐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다 말고 몸을 끌어올렸다는 말이었고, 생전 칼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아이가 적의 옆구리를 베어 쓰러뜨리는 걸 봤다는 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연호는 잘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였던 기억은 분명했지만 그때의 자신은 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구경꾼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빌려준 힘이 잠시 그의 팔다리를 빌려 쓴 것 같은 감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빌려 쓰고 나니 남은 것은 이상하게 흐려진 오른쪽 시야였습니다. 마구간 안 어둠은 왼쪽 눈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말의 숨결, 나무 기둥의 밴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빗줄기의 방향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으로만 보려고 하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번져서 무언가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보는 듯해졌습니다. 물통에 얼굴을 비추었을 때 거울처럼 고인 물 위에는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여느 날처럼 또렷했고 오른쪽 눈동자도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검은 동자 가장자리 어딘가에 가느다란 금빛 선이 한 조각 걸려 있는 듯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그 선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을 감았다 뜰 때마다 눈 뒤편 어딘가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얇은 유리를 긁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척이 스쳤습니다. 그날 내내 마구간과 창고를 오가며 일을 했지만 연호는 오른쪽 눈으로 사물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말 발굽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발이 엇나갔습니다. 집마차 바퀴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뒤로 물러서는 순간마다 바퀴살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함께 자벽을 돌던 사내가 그의 얼굴을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산길에서 돌부리가 튀어 눈을 다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눈가가 부은 것인지 궁금했지만 거울처럼 제대로 들여다볼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빛은 더 괴상해졌습니다. 해가 기울며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오른쪽 눈에는 모든 것이 반걸음씩 밀려나 보였습니다.
문틀이 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지붕 석가래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마당을 바라보면 세상이 약간 어긋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 코, 입의 자리가 아주 조금 위로 당겨진 듯하고 어깨와 팔의 비율이 미묘하게 틀어져 보였습니다. 연호는 그 감각이 두려워 왼쪽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표국 안쪽에서는 가벼운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침묵이 뒤섞인 상이었습니다. 표사 둘이 빈자리에 술을 한 잔씩 따르고 오늘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번씩 입에 올렸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 연호의 이름도 끼어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말고 살아 돌아온 아이, 기습 속에서 한 번은 칼을 제대로 휘둘러 본 아이. 연호는 마국간 쪽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잔을 돌리는 손 사이로 자신이 끼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언젠가 칼을 쥐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무용담처럼 오르내리는 그림은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 갈 즈음 오른쪽 눈의 시큰거림은 서서히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라고 부르기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감각이 번져왔습니다. 마치 눈꺼풀 안쪽에 얇은 헝겊을 깔아두고 그 위에 눈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만 뜨면 빛과 그림자가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외곽과 깊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속에 흐릿한 회색 얼룩이 떠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연호는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만져보았습니다. 눈동자 위로 느껴지던 미세한 습기와 온기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꺼풀을 깜빡일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눈꺼풀을 대신 움직이는 것 같은 어색함이 남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을 때 마국간 쪽에서 말이 가볍게 코를 고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드나들었습니다. 표국 전체가 한숨을 고르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등 뒤 벽에서 스며 나온 것처럼 그날 밤 마국간에 섰던 행상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도 없었고 발자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호는 누군가가 방 안에 들어와 어둠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생각보다 늦게 반응했습니다. 오른쪽 눈에는 이미 방 안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으로 시선을 돌리니 앞쪽 어둠 속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윤곽이 겨우 잡혔습니다. 장삼 자락과 내려앉은 모자,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의 살빛, 그 경계마다 얇은 금빛 선이 스며 있었습니다. 연호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연은 이미 받았습니다. 산길 절벽에서 손에 쥔 작은 병, 몸을 빌려 쓰듯 움직여준 힘. 그 덕에 지금 이 방에 앉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기여는 없다는 말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행상, 진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 서서 연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 시선이 어느 자리에 닿아 있는지 연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산길에서 제일 먼저 세상을 새롭게 본 자리, 낯선 힘이 가장 선명하게 흐름을 그려준 자리, 검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 사람의 움직임이 어디서 끊기는지 처음으로 뚜렷하게 보여준 자리. 진상은 마치 이미 정해진 순서를 확인하듯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옷소매 안쪽에서 이어붙인 살빛이 어둠 속에서도 분간이 갔습니다. 손끝이 연호의 오른쪽 눈가에 닿았을 때 뜨겁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부위에서 감각이 한꺼번에 꺼지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눈꺼풀과 눈동자와 속눈썹과 피부를 한 번에 덮는 얇은 커튼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이제 감을 대상이 사라진 것처럼 눈꺼풀 움직임이 공중에서 헛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살이 찢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의 한쪽에서 무게가 모래처럼 서서히 흘러내리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리를 옮기는 동안 공기마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쪽 눈으로 본 진상의 옆얼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 아래, 가슴 어딘가에는 새로운 윤곽이 하나 은근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그 모습마저 똑바로 쳐다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피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눈이 있던 자리에서 세상과 이어지던 통로 하나가 조용히 차단되는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진상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장삼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손한 자세였습니다. 마치 약속된 값을 받아간 뒤 장부의 한 줄을 더 써넣은 상인처럼 보였습니다. 연호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왼쪽 눈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과 천장과 창틀이 하나의 눈으로 보는 방식에 맞추어 서서히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감으려 해도 이제 감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얼굴, 피부에는 분명 눈꺼풀이 닿아 있는 감촉이 있는데 그 뒤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숨을 고른 뒤 연호는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더듬었습니다. 겉모습은 어쩌면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쪽에서는 분명히 하나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진상이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는 끝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안 공기가 다시 표국의 밤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마구간 물통에 비친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때 왼쪽 눈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동자는 조금 옅어져 보였습니다. 검은 동자, 색이 희미해진 것 같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덜해 보였습니다. 함께 자벽을 돌던 사내는 산길에서 눈을 크게 다쳤으니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지만 연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할 때마다 빛과 그림자가 한 겹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제까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산길에서의 첫 기여는 그렇게 한쪽 눈을 비워 내는 값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연호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붉은 산사의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보았던 검은 옷 사내의 등과 검의 궤적은 왼쪽 눈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는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 그림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은 뒤 사흘째 되는 아침, 표국 마당의 빛은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물을 끼얹은 돌바닥을 쓸어내리며 몸을 아주 조금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왼쪽 눈에는 마당의 폭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에 씻긴 돌바닥과 기울어진 간판, 마구간과 창고 문, 구석의 빗물 웅덩이까지 오랜 시간 눈에 익힌 자리대로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약간만 돌려 오른쪽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모든 것이 반 걸음쯤 미끄러져 있는 듯했습니다. 말의 옆구리가 왼쪽 눈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오른쪽 자리에서는 한 뼘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마차 바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데 오른쪽 눈으로만 바라보면 바퀴살이 모래 위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선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왼쪽 눈의 기억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발은 익숙한 간격으로 돌바닥을 딛고 손은 기억대로 말의 옆구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눈 뒤편에는 마치 빈 방 하나가 달려있는 것처럼 무게 없는 공간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흘끗 바라보고 지나갔습니다. 산길에서 돌부리가 튀어 눈을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가 어느새 표국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칼끝이 눈앞을 스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화살이 턱 밑을 지나갔다고도 했습니다. 소문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그가 산길에서 죽을 자리를 한번 비켜갔다는 사실. 연호는 그 말들이 틀렸다고 굳이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작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자신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비워지는 순간 고통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살과 뼈가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느낌과 함께 세상과 이어진 길 하나가 조용히 닫히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그 자리는 단지 흐릿하고 어지러운 구멍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틀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객장에는 먼 길을 온 손님 몇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지 묻은 도포와 잘 다듬어진 허리띠, 길에서 바로 내려온 듯한 신발에 달라붙은 흙, 상 위로는 막 데운 술과 말린 안주가 올랐습니다. 표사 둘이 상석에 앉아 강길의 소식과 산길 이야기를 손님과 주고받았습니다. 연호는 물통을 들고 객장 문턱을 들락거리며 그 소리를 지나치는 귀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고을 장터의 소문이었고 어느 산채가 토벌당했다는 이야기였으며 어디 표국이 몰락하는 중이라는 씁쓸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화제가 서서히 산속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래전에 한 산사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있었다는 말. 그때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 불타던 지붕과 함께 번맥이 끊어진 줄 알았던 그 산사의 이름이 몇 해 전부터 다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호는 물그릇을 상 옆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면서 그 말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산사의 이름을 입 안에서 굴려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악몽 속에서 산사는 언제나 붉게 타오르는 지붕과 기울어진 기둥의 그림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현판에 적힌 글자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번져 있었고 스승과 도반들의 목소리는 거미 가르는 소리에 덮여 늘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 불길 속에서 자연스레 타버린 것이라고 연호는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객장 안쪽에서 한 손님이 그 산사의 이름을 조용히 짚어 말하는 순간 연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청운사라는 이름, 그 소리는 사막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귀 속에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붉은 불길 사이에서 번져 보이던 글자들이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형태를 얻어 혀끝 위에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연호의 가슴이 짧게 조여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이 다른 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장면은 기묘한 이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는 행인의 이야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숲을 가로지르던 검은 옷 사내가 지나간 뒤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는 말, 그 사내를 일행 중 누군가가 알아보고 옛 이름을 중얼거렸다는 소문이 이어졌습니다. 연호는 물통을 더 채우러 나가야 했지만 발이 문턱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오른쪽 눈 뒤편에서 갑작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무연.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오른쪽 눈의 빈자리가 쿡 하고 쑤셨습니다. 이미 감각이 사라진 자리에서 묵직한 울림이 안쪽으로 번졌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 피 섞인 연기 사이에서 들렸던 마지막 부름이 뒤늦게 제 모습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많은 소리와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 소리, 비명, 무너지는 목재의 비명, 거미 맞부딪히는 쇳소리가 모두 귀를 찢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가 검을 쥔 사내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르던 장면만은 어렴풋한 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객장 안에서 들리는 그 이름은 그때 그 부름과 겹쳐졌습니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툭 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연객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연검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이름이 붙은 뒤로 그와 마주 서서 살아 돌아온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뿐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연호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목이 마른지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눈 뒤편에서는 이미 사라졌어야 할 통증이 다시 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것 같은 자리에서 이름 하나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물통을 다시 들고
마구간 쪽으로 돌아가는 동안 연호는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굴려보았습니다. 무연. 입술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혀끝으로만 글자의 모양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불길, 속 글자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아서 조심스레 속으로만 반복했습니다. 마구간에는 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늦은 볏짚을 씹고 있었습니다. 콧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조용한 안쪽 공기와 섞였습니다. 연호는 한쪽 벽에 기대어 놓인 낡은 목판을 가져와 작은 칼끝으로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손이었지만 획을 하나씩 그어 나가며 소리를 모양으로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 객장에서 들은 이름이 다시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청운사라는 세 글자와 무연이라는 두 글자가 거친 나무결 위에 느릿느릿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칼끝이 나무결을 긁는 소리가 마구간 안 고요를 천천히 갈랐습니다. 말의 숨소리와 칼끝 소리가 어색하게 섞여 작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연호는 손가락으로 새긴 글자 위를 한 번 더 더듬었습니다. 거친 표면을 따라 획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붉은 산사의 밤에서 타버린 산사의 이름 하나와 그 밤 검을 휘두르던 차의 이름이 적어도 나무판 위에서만큼은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검을 마주 서게 된다면 무엇을 향해 칼끝을 겨누어야 할지,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할지, 이제 더 이상 흐릿하게 부르짖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표국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꺼지는 사이 마구간 안에는 은근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호는 판자를 조심스럽게 말구유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저 낡은 나무 조각이었지만 자신에게는 불길 속에서 건져 올린 조각을 숨긴 것과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오른쪽 눈의 빈자리가 다시 시큰거렸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만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통해 나무판 위의 글자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첫 거래의 값으로 비워진 오른쪽 눈이 이제는 한 이름을 붙들어 두기 위한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호는 왼쪽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며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연. 붉은 산사의 밤에서 멈춰있던 검의 궤적이 서서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잃은 뒤 시간이 조금 흐르자 표국의 아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습니다. 강연호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물을 뿌린 뒤 돌바닥을 쓸었습니다. 왼쪽 눈에는 물자국과 돌틈이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아주 조금만 돌려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세상이 반 걸음쯤 옆으로 밀린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느새 그 흔들림을 몸으로 맞추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는 왼쪽 눈으로 먼저 거리를 재고 손을 뻗을 때도 왼쪽 시야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른쪽 눈 뒤편의 빈자리는 늘 묵직한 돌덩이처럼 달려 있었지만 표정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표사들과 자벽들은 이제 그의 얼굴을 대놓고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에서 눈을 크게 다쳤으니 이 정도면 다행이라는 말이 조용히 한두 번 오간 뒤로는 굳이 더 묻지 않는 기류가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시선 한 줄기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안장을 고치고 있을 때 연호는 자신을 향해 흘끗 던져지는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과 마주 서본 적이 없는 아이를 바라볼 때와 한 번이라도 피 묻은 자리를 밟아본 자를 바라볼 때의 차이가 거기에는 섞여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말고 몸을 끌어올렸다는 소문, 기습 속에서 칼을 한 번 똑바로 휘둘렀다는 소문은 표국 안에서 이미 자기 멋대로 살이 붙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호가 절벽 아래에서 기이한 검법을 썼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그의 눈빛이 산길에서 잠깐 사람 같지 않았다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연호는 그런 말들을 일부러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맞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얻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오르내리는
새로운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표국의 살림은 더욱 기울고 있었습니다. 표두가 사라지고 표물이 털린 뒤 표국의 장부에는 붉은 글씨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전날 객장에서 들은 말로는 남쪽 창고에 쌓인 곡식과 물건들의 절반이 이미 빚을 대신해 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며칠째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표사들과 자벽에게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밤마다 객장 뒤편에서 장부를 앞에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다 표국 사람이라는 이들이 찾아와 이곳 간판을 내리고 자신들 산하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길을 더 맡을 수 없다면 간판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호는 마굿간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말의 옆구리를 쓰다듬는 손끝으로 표국의 숨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사에서 살아남았던 그 밤과 지금 이 집의 사정이 어디선가 비슷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불길과 피 냄새 속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지붕과 기둥들, 지금은 빛과 소문과 흉흉한 길 소식 속에서 조용히 사가 내려가는 기둥과 보들, 청운사라는 이름과 무연이라는 이름을 나무판 위에 새겨 숨겨둔 것은 그저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호는 어느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집을 붉은 산사의 잔재와 겹쳐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 채 모두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밤마다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저물기도 전에 표국의 안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말투였지만 입에 장사를 얹고 산 사람이 내는 특유의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값을 매기고 깎아보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연호는 마굿간에서 여물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님으로 온 것인지, 채권자인지, 새로운 일을 가져온 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객장에 있던 표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인과 낯선 이 둘만이 상을 사이에 두고 남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힌 뒤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객장 쪽에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넘기는 소리와 긴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간간히 마당 끝까지 흘러왔습니다. 연호는 마굿간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그 소리를 셈하고 있었습니다. 첫 거래를 했던 밤과 마찬가지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꺼풀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눈 뒤편의 빈자리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만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을 즈음 마굿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문살은 소리 없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공기의 움직임이 일정했습니다. 연호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삼 자락, 비늘처럼 이어붙은 살빛, 숨을 쉴 때마다 옷 안쪽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삐걱거림, 진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녁 내내 객장에서 장부를 들여다보던 손님의 그림자를 이끌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낯선 손님이 누구였는지, 진상이었는지, 두 사람이 서로 알았는지는 연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표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지금 마굿간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진상은 말에 관심이 없는 듯 마굿간 가운데 빈 자리에 서서 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거래 이후 그의 몸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연호는 자세히 살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피로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느껴지는 기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째, 밤에는 멈춰있는 인형이 말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 그의 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과 기묘한 이질감이 동시에 스며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상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굿간 안에
오래 서 있다가 마치 공기에서 무게를 고르는 듯한 눈으로 연호의 어깨와 팔과 얼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른쪽 눈 자리에 닿았을 때 연호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첫 거래의 대가로 비워진 자리, 이미 값을 치른 자리. 진상은 그 자리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부에 적힌 항목을 다시 확인하듯 짧게 훑어보고 이번에는 연호의 오른팔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표국 마당에서 짐을 나르고 말고삐를 당기며 가장 많이 쓰이는 팔, 앞으로도 더 많이 써야 할 팔. 연호는 그 시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상은 조용한 목소리로 표국의 사정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표물이 털리고 표두가 사라졌고 장부에 붉은 글씨가 늘어났다는 것. 이 상태로 계절이 몇 번만 더 바뀌면 마당의 간판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마치 이미 어딘가에서 오늘 낮 객장에 있던 장부를 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이야기는 연호가 예상하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원래 다른 이에게 흘러갈 예정이던 선물이 있다는 것. 비급이든 영약이든 기묘한 인연이든 지금 이 표국의 장부를 뒤집을 만큼의 기연 하나가 가까운 어딘가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느 산길, 어느 갈림길인지 진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 길을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의 그릇이 아닌 자가 기연을 억지로 열려 하면 기연 폭주가 되돌아와 자신을 찢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호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산사에서 살아남았던 아이, 산길에서 한 번 더 비켜나간 몸, 기연이 지나가는 길목을 통과할 수 있는 특이한 그릇. 이번에는 산길이 아니라 강길을 따라 내려가다 갈라지는 작은 지류의 끝에서 어서 오라 손짓하는 기연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면 표국의 장부에 적힌 붉은 글씨 몇 줄은 한 번에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 적어도 간판을 계속 걸어둘 힘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이어졌습니다. 연호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청운사의 지붕과 표국의 간판이 나란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미 불길 속에서 무너졌고 하나는 비와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를 비워 내고 얻은 첫 기연은 오로지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붙들어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연은 자신뿐 아니라 이 집 전체가 걸린 일이 될 것처럼 들렸습니다. 진상은 이번에도 공짜 기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값을 치르게 될지, 어느 자리가 비워질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연의 크기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신체의 부위가 달라진다는 말만을 은근히 흘렸습니다. 연호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레 오른쪽 눈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미 하나가 비어있는 자리, 거기에는 더 내줄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일지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표국 마당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팔, 말고삐와 짐자루와 갈퀴를 쥐어온 손, 언젠가 검을 쥐어야 할 손,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마음과 어느 쪽이든 잃을 수 없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진상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다만 기연이 기다려 줄 시간은 길지 않다는 말만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한 번은 산길에서 연호가 대답을 내린 적이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마구간 기둥의 등을 기댄 채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새끼줄이 파고들어 만든 자국, 문지방을 붙들고 버티던 흔적들이 작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언젠가 검은 옷 사내의 등을 향해 칼을 들겠다고 마음먹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쪽 눈으로만 그날의 궤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팔마저 비워버리면 검을 들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 손으로 다시는 아무것도 쥐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표국 간판이 내려가는 꼴을 보고 서 있는 쪽이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청운사가 타던 밤, 어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간판이 내려가는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와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연호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상은 그 숨의 모양만으로도 무슨 대답이 나왔는지 알아들은 듯했습니다. 그는 장삼 소매 안으로 손을 천천히 거두어 들였습니다. 마치 아직 쓰지 않은 계약서 한 장을 조용히 말아 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호가 그 길을 걷겠다는 뜻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도 분명히 세웠다는 점만이 마굿간 안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진상이 돌아선 뒤 마굿간 문틈으로 바람이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호는 손을 들어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등불 아래 그림자의 손가락이 잠시 하나 더 붙어 있는 듯 흔들렸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피로와 눈의 탓인지 진상이 남기고 간 어떤 표식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첫 거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미 어딘가 작은 장부 한 칸이 미리 비워져 있다는 느낌만이 조용히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의 유혹은 그렇게 말 대신 몸의 안쪽에서부터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를 잃고도 소녀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는 말과 되갚고 싶다는 말이 한 몸이 된 채 이제 처음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기현의 대가 제2부 커져가는 기현의 빚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